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이거 풍납터송 나들목인데요. 제가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제가 풍납토성 나들목에서 서쪽 방향 잠실 나들목 쪽으로 이동하면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은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저녁 8시 16분입니다. 제가 자전거로 퇴근길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7대6 최고봉 등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월간산이라는 등산에 관한 잡지가 있습니다. 월간산 그 등산에 관한 잡지 인터넷 기사를 봤더니 아주 기쁜 소식이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7대6 최고봉 중에 북미 즉 북아메리카 최고봉 데날리봉을 우리나라 연세대학교 산악회 출신 분들이 등정에 성공했다라는 아주 기쁜 소식, 희소식이었습니다. 연세대 산악회 활동을 하시다가 대학 졸업 후에 사회활동을 하시고 계신 그런 분들인데요. 평균 연령 60세랍니다. 그분 네 분이 북미 최고봉 해발 6194m 데날리봉에 오르셨다는 그 소식이 월간산 인터넷 기사에 떴는데요. 2022년 7월판 월간산 기사에 잡지에 이제 게재가 된 내용이 어제 인터넷 기사에도 떴습니다. 그분들은 지금부터 2달 전인 2022년 5월 중순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정상을 밟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북미 최고봉 7대6 최고봉 말씀드리기 앞서서 그 7대6 최고봉 중에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봉이 정상에 오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이번에 2달 전에 연세대 산악계 OB팀에서 네 분이서 그것도 평균 연령 60세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해발 6194m 북미 최고봉에 오르셨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쾌거인지 실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신 고상돈 대장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1977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등정에 성공하셨는데요. 그분이 2년 후에 1979년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등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하산길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등정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의 탐험가이자 등반가인 어떤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일본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신 분이었는데요. 그분 역시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을 오르셨는데 내려오시다가 그분은 실종되셨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고상돈 대장은 하계 여름철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을 정상을 밟으셨는데 내려오시다가 사망을 하신 거고, 그에 반해서 일본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신 분은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을 겨울철에 오르셨는데 하산하시다가 실종이 되셔서 시신도 못 찾았습니다. 그 정도로 데날리봉은 이제 오르기가 어려운데요. 그 다음에 작년엔가 무슨 기사가 떴는데 전세계 장애인 산악인 중에 최초로 광주광역시 그쪽 분이신데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김홍영 산악대장님이신 것 같습니다. 김홍영, 정확하진 않은데 뭐 그런 발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홍영 산악대장님, 그분이 전세계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을 이제 하셨는데요. 작년에 마지막 그 브로드 피크라는 봉우리를 이제 오름으로써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완등에 성공을 하셨는데 하산하시다 실종이 되셨죠. 그게 2021년 작년도 기사에서 제가 봤습니다. 전 세계 장애인 중에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신 분인데 안타깝게 하산길에 브로드 피크 봉우리였을 겁니다. 거기에서 하산하시다가 실종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장애인이 되셨냐? 그분이 바로 1990년대인가 그 무렵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을 등반하시다가 손에 동상이 걸려서 열 손가락을 다 자르셨습니다. 동상 때문에. 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장애인이 되셨고, 열 손가락이 없는 산악인으로서 장애인이 되셨고, 장애인 최초로 전 세계에서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하셨는데 하산길에 브로드 피크 등정에 성공하고 하산길에 실종되셔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그 정도로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등정은 어려운데요. 이번에 2달 전에 연세대 산악회 OB팀이 총 7분이 가셨는데 그분들이 2팀으로 나눴답니다. 그 중에 4분은 평균 연령 60세. 그분들은 이제 토끼팀이었고, 그 다음에, 또 거북이 팀이 3분 있었는데요. 거북이 팀은 평균 연령이 60대 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팀 4분은 평균 연령 60세였고, 거북이 팀은 평균 연령 60대 후반이었다 하는데요. 그 중에 거북이 팀은 멤버 3분 중에 가장 젊은 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등정에 실패를 하셨답니다. 그에 반해서 평균 연령 60세의 토끼팀은 4분이 전부 다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정상 해발 6,194m 고지를 밟으셨답니다. 그게 2달 전인 2022년 5월 중순입니다. 그 정도로 데날리봉은 등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분들이 평균 연령 60세이신데 등정에 성공하신 그 쾌거 뉴스를 보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평균적으로 미국 알래스카에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북미 최고봉이다 보니까 거기에 오르는 분들은 한 90% 정도가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대부분은 가이드 등반을 합니다. 가이드와 함께, 안내자와 함께 등반을 한다고 하는데요.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를 동행해서 등반할 때 1인당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1인당 가이드 비용이 1인당 9,500달러라 합니다. 대략 $10,000 정도 되는데요. 대략 $10,000면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한 1,200만 원, 요즘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서 한 1,300만 원, 1,400만 원까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가이드를 동반하고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을 오를 때는 개인당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거기를 이제 오르는 겁니다. 물론 그 비용에는 뭐 별도의 교통비나 장비 비용 뭐 이런 건 다 제외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가이드 비용만 개인당 9,500달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날리봉 거기가 데날리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 입산하려면 뭐 입산비가 $15, 그 다음에 등산 허가비가 $395, 그래서 합해서 한 $410 정도 등산하는데 들어가는데, 거기 등반하기 위해서 그 데날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서 한 한국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연세대 OB팀에서 갔을 때는
알래스카의 주도인 앵커리지에 내려서 앵커리지에서 차로 2시간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맥킨리봉의 해발 2200고지까지 경비행기로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알래스카에서 북쪽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거기 경비행기 출발 지점에서 경비행기 도착 지점인 맥킨리 산의 해발 2200고지까지 경비행기로 40분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왕복 경비행기 비용이 또 한 7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개인당 왕복 경비행기 비용이 또 한 7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여하튼 데날리봉은 굉장히 오르기 어려운데 등정에 성공했다는 그 쾌거를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 다음에 데날리라는 명칭의 뜻이 뭐냐? 그건 바로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데날리가 그 알래스카 원주민 언어로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이다 라는 뜻인데요. 북미 최고봉 그 데날리봉이 발견된 것은 1900년 당시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 제25대 미국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였기 때문에 대통령 이름을 따서 맥킨리봉으로 칭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한 115년 정도 세월이 흐른 2015년, 지금부터 7년 전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원래 원주민 어로 명칭을 바꿔라 라고 교통정리를 하셔서 현재는 원래 명칭인 데날리봉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115년 동안은 맥킨리봉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명칭이 데날리봉, 즉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정도 이제 오르기 어려운데요. 거기 관련해서 어떤 또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세계 최초로 데날리봉 등정에 성공한 것은 1913년 7월 초입니다. 1913년이니까 지금부터 109년 전인데요. 1913년 7월 초에 세계 최초로 데날리봉 등정에 성공했는데 그것은 하계 여름철 시즌이었고, 겨울철에 등정에 성공한 케이스는 1967년 2월 말입니다. 1967년 2월 말에 겨울철에 데날리봉 등정을 세계 최초로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등반할 때는 위험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단체로 등반대를 조직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독 등정, 즉 혼자서 데날리봉 등정에 성공한 단독 등정이죠. 그것은 여름철에 성공한 최초의 케이스는 1970년입니다. 1970년 8월 말. 그 다음에 겨울철에 단독 등정 세계 최초로 한 경우는 데날리봉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데날리봉을 여름철에 단독 등정을 세계 최초로 한 것은 1970년 8월 말이고요. 그에 반해서 겨울철에 단독 등정을 최초로 한 경우는 1984년 2월 초입니다. 그 단독 등정을 여름철인 1970년과 그 다음에 겨울철인 1984년에 세계 최초로 데날리봉을 단독 등정에 성공한 분은 일본인입니다. 일본인 동일 인물입니다. 나오미라는 탐험가 등반가인데요. 그 나오미라는 분이 1970년 8월 말에 단독으로 여름철에 세계 최초로 데날리봉에 올랐고, 그로부터 14년이 흐른 1984년 2월 초에는 단독으로 혼자서 겨울철에 세계 최초로 데날리봉 정상을 밟은 분입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나오미라는 분입니다. 자, 잠실 나들목을 지금 통과해서 나와 있고요. 좀 신호 대기해야 되니까 여기서 잠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데날리봉 그렇게 오르기가 어려운데 연세대 오비 팀에서 올랐다고 하니까 너무 정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날리봉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북미 최고봉 대날리봉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그 북미 최고봉 대날리봉을 포함해서 7대륙 최고봉에 관하여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Seven Summits입니다. 즉 7개의 정상들 뭐 이런 의미죠. 세계 7대륙 최고봉. 영어로는 The Seven Summits입니다. 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먼저 아시아 최고봉. 아시아 최고봉은 에베레스트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최고봉이자 세계의 최고봉인데요.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입니다. 해발 8,848m. 아시아 최고봉이죠. 아시아 최고봉. 아시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은 뉴질랜드의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 이 두 분이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셨죠. 그게 1953년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의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세르파는 그 히말라야에서 그 짐을 옮겨 주시는 도움이죠.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 그 두 분이 동시에 1953년에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상돈 대장이 1977년에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고, 일본인 그 산악가는 1970년에 일본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아시아 최고봉이고요. 그 다음에 그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일까요? 히말라야는 해발 8,000m급이 14개 봉우리, 그래서 히말라야 14자라고 하는데요. 그걸 제외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남아메리카 최고봉 아콩카과입니다. 아콩카과 아르헨티나에 있는데요. 칠레하고 접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있는 아콩카과 해발 6,960m입니다. 해발 6,960m인데요. 거기가 이제 남미의 최고봉입니다. 거기도 이제 등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특별한 산악 등반 기술, 테크닉 뭐 이런 게 그 등반 전문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고산증 높은 산에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서 힘들어하는 고산증, 그것을 극복하면은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콩카과 남미 최고봉 아콩카과 해발 6,960m 고지, 거기는 등정 성공률이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높은 곳이 바로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입니다.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 해발 6,194m입니다. 거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아프리카 최고봉 어딜까요? 아프리카 최고봉은 킬리만자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용필 씨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도 있고, 또 어니스트 해밍웨이 1954년 노인과 바다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미국의 소설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제목의 글도 썼는데요. 거기가 바로 킬리만자로, 거기가 아프리카 최고봉입니다.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는 해발 5,895m입니다. 해발 5,895m인데요. 아프리카 적도 근방에 있는 산이지만 워낙 높다 보니까 해발 5,895m. 그래서 뭐 구분응선 이상에는 만년설로 뒤덮여 있었는데요.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만년설이 많이 녹아버려서 지금은 만년설이 거의 없어지고 있는 한 몇십 년 이내 이제 눈이 킬리만자로 정상의 눈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거기가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 그럼 킬리만자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아까 뭐 데날리는 알래스카 원주민어로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는 무슨 의미일까요? 거기가 케냐하고 탄자니아 그 근방에 있는데요. 케냐에 원주민어 스와질리어가 있습니다. 스와질리어로 번쩍이는 산이란 뜻입니다. 번쩍이는 산. 왜냐하면 정상 부분이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햇볕에 반사돼서 번쩍번쩍 거린다 해서 번쩍이는 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와질리어로 번쩍이는 산. 그게 킬리만자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아시아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말씀드렸는데요. 히말라야 산맥에 에베레스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히말라야 할 때 히말라야는 무슨 뜻일까요? 영화 히말라야도 있었죠. 저기 누가 주연했죠? 히말라야 영화도 있었는데요. 그 히말라야는 인도의 불경을 기술할 때 산스크리트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의 산스크리티어. 히말라야는 산스크리티어로 히마 플러스 알라야의 합성어입니다. 히마 플러스 알라야의 합성어. 그래서 히마는 눈이란 뜻이고 알라야는 안식처란 뜻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는 눈의 안식처란 뜻입니다. 역시 만년설로 뒤덮여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다 보니까 히말라야는 산스크리티어로 눈의 안식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은 눈과 관련된 용어가 많죠. 우리나라 설악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나라 최고봉 백두산 해발 2744m 백두산 하얀 머리다, 즉 눈에 뒤덮여 있다. 뭐 백두산 천지 부분이 눈에 뒤덮여 있어서 하얀 머리다, 뭐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하얄 백자 머리 도자 백두산. 그래서 높은 산은 눈과 관련된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최고봉이 어딜까요? 유럽의 최고봉. 보통 뭐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으로 생각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몽블랑,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은 해발 4,807m인데요. 물론 이제 몽블랑도 높긴 하죠. 프랑스령인데 모는 프랑스어로 산이란 뜻이고 블랑은 하얗다란 뜻이죠. 그래서 몽블랑은 하얀 산이다. 역시 거기도 만년설로 높은 산이니까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하얗게 보이니까 하얀 산이라는 의미의 몽블랑이죠. 거기는 알프스의 최고봉 해발 4,807m인데요. 거기가 유럽의 최고봉은 아닙니다. 유럽의 최고봉은 엘브루즈입니다. 엘브루즈. 러시아, 동유럽하고 러시아 접경지대에 엘브루즈가 유럽의 최고봉입니다. 유럽의 최고봉은 높이가 5,686m입니다. 해발 5,686m 엘브루즈. 엘브루즈는 거기가 해발 한 4,500m인가 그 부근까지는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려서 한 10여 시간 정도 눈 덮인 그 산악 지역을 또 등반해 가지고 올라가면 해발 5,686m 고지 엘브루즈 정상에 오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장애인 단체에서 장애인들이 해발 4,000 몇백 미터 고지까지 케이블카로 오른 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한 10여 시간을 눈밭을 걸어서 엘브루즈 정상 해발 5,686m 고지에 등정에 성공했다고 수년 전에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최고봉 엘브루즈 해발 5,686m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세아니아 최고봉이 어딜까요? 오세아니아 최고봉은 뭐 설이 좀 나뉘긴 하는데 호주에 있는 봉우리다 라는 설도 있지만 정설은 그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거기 땅 섬에 남태평양 쪽에 파푸아 뉴기니라는 국가 아시죠? 파푸아 뉴기니. 그 뉴기니 섬의 동쪽이 독립국가 파푸아 뉴기니하고 서쪽이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러니까 뉴기니 섬의 동쪽 지역은 독립국가 파푸아 뉴기니아의 땅인데
서쪽 지역은 인도네시아 땅입니다. 그 서쪽 지역 인도네시아 땅에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가 있습니다. 푼착자야 해발 4,884m입니다. 해발 4,884m의 푼착자야, 거기가 오세아니아 최고봉인데요. 거기는 능선이 설악산 공룡 능선 흠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톱날 모양으로 능선이 되어 있어서 전문 암벽 등반 기술이 없으면 오르기 어렵다고 합니다. 거기가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 해발 4,884m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쪽으로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극대륙의 최고봉, 남극대륙의 최고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극대륙의 최고봉은 빈슨 메시프입니다. 빈슨 메시프, 여기다 자전거를 좀 세워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 쪽에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저쪽 밑에까지 좀 내려갈까요? 여기서 좀 여기 석촌호수를 보여드리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북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석촌호수 서호의 한복판에 있는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촬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 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롯데월드 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고 그 오른쪽에 송파구청도 있습니다. 자, 여기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 합해서 조깅로 한 바퀴가 2,563m입니다. 조깅로의 폭은 한 5, 6m 되고요. 바닥은 우레탄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탄성이 있어서 걷거나 뛸 때 탄력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동호 서호 합해서 한 바퀴에 2,563m니까 4바퀴면 10.25km, 8바퀴면 20.5km, 16바퀴면 41km, 16바퀴 반을 달리면 42.19km 마라톤 풀코스가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2년 7월 15일까지 만 20년 4개월 반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잠실 석촌호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4개월 반 동안 42.19km는 86회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최고 기록은 지금부터 18년 전인 마라톤 3년차 때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에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고, 지금도 공식 대회 나가면 한 3시간 50분 정도의 풀코스를 주파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연습 삼아 달리기를 할 때는 천천히 달리면서 영상 촬영하거나 사진 촬영하다 보니까 한 5시간 동안 천천히 달리면서 펀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4개월 반 동안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한 67%에 해당되는 거리인 26,700km 정도 달렸습니다. 그래서 일평균 훈련거리 20년 4개월 반 동안 일평균 훈련거리는 한 3.65km 정도 됩니다. 석촌호수 한 바퀴가 2,563m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20년 4개월 반 동안 매일 평균적으로 석촌호수 한 바퀴 반씩 달려온 셈입니다. 그리고 자, 저를 한번 여기서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방향도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의 테두리, 건물의 테두리가 조명을 비추고 있어가지고 아웃라인이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쪽으로도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 건물 테두리 아웃라인이
조명을 비추고 있어서 선명하게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조깅로에 달리는 분들, 산책하는 분들, 뭐 다양한 분들이 훈련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걸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마지막으로 7대륙 최고봉 더 세븐 서미트 중에서 남극 대륙의 최고봉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요. 남극 대륙의 최고봉은 해발 4,892m, 4,892m.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보다 해발 고도가 8m가 높습니다.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 인도네시아에 있는 푼착자야 오세아니아 최고봉이 해발 4,884인데요. 남극 대륙의 최고봉 빈슨 메시프는 그보다 한 8m가 높아서 해발 4,892m입니다. 그러면 남극 대륙 최고봉 빈슨 메시프에 관하여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북극권에 가깝죠. 거기가 북위 63도이기 때문에 북극권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남극 대륙은 이제 남극권이지 않습니까? 남극권. 그래서 우리 남극 대륙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65도 남쪽으로 내려갈 때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65도 이하, 즉 남극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 보니까 남극 대륙을 방문하려면 외교부 장관의 별도 특별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남극 대륙 보호에 관한 무슨 국제 협약 조약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극 대륙의 최고봉이 빈슨 메시프인데요. 남극은 평균적으로 얼음 두께가 2km 정도 됩니다. 2m도 아니고 200m도 아니고 2km, 즉 2000m입니다. 남극 대륙은 평균 얼음 두께가 2000m 정도나 되는데요. 거기에 최고봉 빈슨 메시프는 해발 4892m입니다. 거기는 이제 왜 명칭이 빈슨 메시프냐면, 자, 빈슨이라는 빈슨 산괴란 뜻이거든요. 산괴 메시프. 산괴는 무슨 덩어리, 얼음 덩어리 뭐 이런 의미죠. 메시프는 산괴, 무슨 덩어리, 얼음 덩어리란 뜻인데요. 왜 앞에 빈슨이라는 말이 붙었는지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로데올드 타워를 촬영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빈슨이라는 명칭이 붙었냐면, 미국의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30년 정도 하셨던 분이 칼 빈슨 의원이 있었습니다. 칼 빈슨이라는 의원,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30년 이상 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하실 때 미국의 5대양 육대주 개척 과정에서 엄청나게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국회 하원에서 연방 하원에서 지원 사격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극 대륙을 미국이 개척할 때도 칼 빈슨 그 당시에 연방 하원의 해양위원장께서 많은 기여를 하셔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남극 대륙의 최고봉 해발 4,892m를 빈슨이라는 명칭을 따서 빈슨 얼음 덩어리, 빈슨 산괴 이런 의미입니다. 등산용품 중에서도 빈슨 메시프라는 그 텐트 브랜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빈슨 메시프라는 빈슨 산괴라는 명칭 브랜드 등산용품 텐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중에서도 칼 빈슨호가 있죠. 핵추진 항공모함에 조지 워싱턴호, 루즈벨트호, 여러 가지 레이건호, 그 다음에 존 F 케네디호 여러 명칭이 있는데, 칼 빈슨, 즉 미국 하원의 해양위원장을 하셨던 칼 빈슨의 명칭을 딴 칼 빈슨호도 있습니다. 하여튼 남극 대륙의 최고봉은 이제 빈슨 메시프 해발 4,892m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7대륙 최고봉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먼저 말씀드렸던 그 북미의 최고봉 데날리봉 관련해서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제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월간산 7호로 거기에 그 연세대 오비 산악팀에서 소개한 내용을 잠깐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제목 중에 마이너스 148도 마이너스 148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1967년 그 데날리봉을 세계 최초로 동계에 등정에 성공한 연도가 아까 말씀드릴 때 1967년 2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계에 데날리봉을 세계 최초로 오른 경우는 사건은 1913년 7월 초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에 반해서 동계 겨울철에 데날리봉을 세계 최초로 오른 사건은 1967년 2월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성취와 영광과 그 비극을 같이 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영광과 비극이 공존했냐면 등반 대원 중에 일부는 뭐 등정에 성공했지만 일부는 이제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영광과 비극이 점철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책 제목이 마이너스 148도인데요. 왜 마이너스 148도냐? 섭씨가 아니라 화씨입니다. 미국은 화씨라는 그 온도 측정법을 단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48도라는 것은 화씨 온도가 화씨 마이너스 148도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섭씨, 즉 우리 한국이 사용하는 온도 단위로 오는 섭씨죠. 섭씨로 환산하면 영하 100도입니다. 영하 100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1967년 데날리봉을 세계 최초로 겨울철에 등정에 성공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섭씨 영하 100도 정도 됐었다라는 그 정도로 추운 지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공군의 항공우주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1967년 당시 데날리봉을 세계 최초로 동절기에 올랐던 1967년 그 당시에 그 데날리봉 정상 부분에 풍속은 시속 240km의 강풍이 불었답니다. 시속 240km 엄청난 우리가 차량 보통 뭐 100km, 120km 달리는데 그것에 2배 해당되는 시속 240km의 강풍이 불고 있었답니다. 1967년 겨울철에. 그 다음에 기온은 영하 46도였답니다. 섭씨로 영하 46도. 그런데 풍속 냉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등반계에서는 풍속 냉각, 그게 영어로는 윈드 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윈드 칠, 한글로는 풍속 냉각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기온과 바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체가 냉각되는 그 정도, 그것을 풍속 냉각, 윈드 칠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 공군의 항공우주과학연구소에서 발표하기를 1967년 그 2월 겨울철 당시에 그 데날리봉 정상 부분의 풍속은 바람 속도는 시속 240km의 강풍이 불고 있었고 기온은 섭씨로 따졌을 때 영하 46도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섭씨 영하 46도가 시속 240km의 강풍과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풍속 냉각은 체감 온도를 뜻합니다. 그 기온에다가 강풍이 합해졌을 때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가지고 체감 온도가 어느 정도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섭씨 영하 46도의 기온에다가 시속 240km의 강풍이 더해지니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발현이 돼가지고 체감 온도는 풍속 냉각이죠. 바람과 기온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신체를 냉각시키는 정도, 그 풍속 냉각, 윈드 칠은
체감 온도는 결국 영하 100도 정도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화씨로 환산했을 때 화씨 148 화씨로 환산하면 마이너스 148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마이너스 148도입니다. 그러니까 1967년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을 인류 최초로 겨울철에 등반에 성공할 당시에 그 데날리봉 정상 부분의 기온이 섭씨로는 영하 100도 정도, 체감 온도가 영하 100도 정도였고 화씨로는 영하 148도 정도 됐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날리봉 관련해서 그 월간산 7호로 인터넷 기사에 연세대 오비 산악팀에서 그런 내용도 소개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7대륙 최고봉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지금부터 2년 4개월 전이니까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에 제가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라는 제목의 책을, 인문학 서적을 출판을 했었는데요. 2020년에 제가 1사분기 때 인문학 서적 3권을 출판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2020년 1월에 독서하는 마라토너의 여행과 자전거 타기라는 제목의 책이 첫 번째 인문학 서적이었고 2020년 3월에 두 번째 책이 바로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고요. 또 2020년 4월 1일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출판한 게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 부제목으로 불세출의 영웅, 나폴레옹의 삶과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권의 책 중에 2020년 3월에 출판했던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이라는 그 책에는 4편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제목에 해당되는 제1편이 즉 위대한 도전의 시작 몽블랑, 이것은 등산에 관한, 등산 이야기에 관한 책입니다. 인류 최초의 산악 그랜드 슬램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편은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폭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제3편이 테쿰세의 저주라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이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그 7명의 대통령이 임기를 못 채고 임기 중에 사망한 사건, 테쿰세의 저주에 관한 내용이 제3편이고 제4편이 청해만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인 2007년도에 우리나라 남해안의 어떤 지역에서 70대 어부에 의해서 젊은 청년들 또 아가씨들 총 4명이 연쇄 살인된 사건을 팩트로 해서 거기에 각색을 한 팩션입니다. 청해만 연쇄 살인 사건. 그 당시에 어부 70대 노인인 어부가 살인범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최고령 사형수였고 우리나라는 한 20년 정도 사형을 집행하고 한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감옥에 사형수 그분이 있죠. 그래서 15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은 한 85세 우리나라 최고령 사형수입니다. 그 70대 그 당시에 70대 어부에 의한 4명의 청년을 연쇄 살인한 사건을 팩트로 해서